죽은 자는 말이 없다. 그의 죽음을 두고 각자의 진영 논리에 따라 많은 말들을 쏟아낸다. 그 말들은 글이 되고 문서가 되고 영상이 되어 사람들에게 전파된다. 그렇게 사람들은 각자의 생각을 보태 혼란 속에 빠진다. 박원순 시장의 갑작스러운 사망은 앞으로 이 나라 미래에 어떠한 파장과 결과를 불러올 것인가. 더군다나 실체적 진실이 명확하지 않은 죽음이기에 더더욱 예측조차 예단할 수 없다. 이러한 갑작스러운 죽음은 그 진실이 알려지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심지어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진실이 끝까지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어쩌면 진실은 영원히 묻혀버리고 진영 간 추측과 희망의 논리로 귀결돼 극단적 평가로 갈리게 될지도 모른다. 법원의 판결로 그 죄가 드러난 이명박근혜를 두고 죄 없이 갇혀있는 불쌍한 우리 대통령님이라 믿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이기도 하니 말이다. 또한 너네는 뻑하면 죽어버리니 그 실체를 알 수 없지 않느냐. 공작이라면서 왜 죽냐. 끝까지 살아서 버티며 당당하다면 진실을 밝혀야 하질 않냐. 뭔가 찔리는 게 있으니 그런 거 아니냐 등등 심증과 주장만으로 확신이 되는 말의 조롱장치에 놀아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위력에 의한 성추행에 대해 어떤 정치인들과 사람들은 분노한다고 말을 한다. 진상을 싹 다 밝혀야 한다고 서울시를 압박한다. 피고발인이 죽었다 해도 그냥 못 넘어간다며 목소리를 높인다. 분노란 피해자가 괴로워하는 것을 직접 보았을 때 생기는 감정이다. 피해자를 잘 아는 사람이거나 피해자와 말을 나누면서 그의 고난과 슬픔을 감정이입받았을 때 비로소 제3자로서 분노가 생기는 것이다. 저들의 분노가 과연 정말 피해자라 불리우는 고소인에 대한 연민의 분노일까? 그가 죽었다 하더라도 상관없단다. 오로지 진상을 밝혀 완전히 노출시켜 피해자로 불리는 고소인이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절대로 그냥 넘어가선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사자 중 한 명은 고인이 되었다. 그러니 애시당초 완전한 진실규명이란 게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어느 한 네티즌의 글에 생각을 보태본다. 지금 시점에서 박 시장의 죽음이 사회적 타살, 실제 물리적 타살, 연장과 연관된 자살, 권력을 이용한 성추행 범죄자의 비극적 만료일지 그 어떤 주장과 말에도 진실은 없다. 박 시장이 사망한 그 시점으로 형사적으로는 공소권 없으므로 어찌할 방법이 없으며 다만 남아있는 것은 고소인이 민사적으로 서울시청 미망인 또는 상속인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문제는 간단치 않다. 형사소송은 국가가 비용을 대신하지만 민사소송은 소송의 당사자가 책임져야 하며 그에 따른 판결 결과의 비용까지 상대에게 지불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실로 많은 시간을 감내해야 할 문제이다. 1심, 2심, 3심에 이르기까지 1년이 훌쩍 넘는 시간과 함께 싸워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고소인의 주장에 대해 나는 말하고 싶지 않다. 고소인은 저들이 말하는 2차, 3차의 피해가 가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박원순 없는 시민사회는 노회찬 없는 정의당처럼 노무현 없는 민주당처럼 어떠한 모습이 될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그의 죽음으로 인해 이 사회, 이 나라의 진영 간 미래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죽음 자체의 진실 여부는 앞서 말한 대로 지루한 실체의 시간을 기다리기 조급하여 차지하고 그의 죽음을 둘러싼 진영 간 정치적 행보들이 앞으로 어떻게 한국 사회에 영향을 끼칠지 말하고자 한다. 박원순이 죽었다. 그가 누구인가? 평생을 바쳐 시민운동을 한 사람이며 누구보다 여성 인권과 낮은 사람들을 위해 헌신해온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소위 미투 논란으로 인해 이렇다 할 입장 표방도 없이 허무하게 죽음을 택했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만약 그 죽음의 순간 그 세력과 보수, 미통당, 그리고 그들과 손발을 맞추는 기득권과 수많은 언론들이 침묵했다면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 저들은 고인이 사망하기도 전 6시간 전부터 수많은 언론이 사망기사를 흘렸고 사망 확인 바로 직전 미통당 김종인이 서울시장 선거를 대통령 선거에 준해 치르겠다고 호언했으며 주호용은
백선엽의 죽음에 대해 그의 공을 지적하고 찬양에 가까운 말을 토해냈다. 또한 박근혜 정부 시절 소위 잘 나갔던 여성, 고인을 고소한 고소인의 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가 끌고 나온 여성 전차들과의 기자회견은 절정에 이르렀다. 그리고 오늘도 아마 내일도 이 사건을 가지고 저들은 물 만난 고기처럼 자신들의 어항 속에서 마구 헤엄칠 것이다. 저들은 몰랐다. 깨어있는 시민들의 의식을 간과했다. 아니 무지했다. 만약 저들이 속칭, 아닥 하고 있었다라면 민주진영은 흐트러졌을 것이다. 저들이 아무 대응도 하지 않고 오히려 고인을 추모한다 했다라면, 그리고 언론들조차 민주계의 큰 별이 지다 등으로 기사를 내고 저쪽 진영 사람이 모두 조용했다라면 과연 지금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다. 저들의 조롱과 광기에 가까운 공격은 민주진영의 결집을 불러왔다. 저들이 만약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라면 민주당은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 뛰어들 명분이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민주당은 서울시장 자리를 잃었을 것이다. 의혹은 의혹으로 남아있을 때 위력이 있다. 그것은 시민들의 상상 속에 훨씬 부정적인 그림을 그리기 때문이다. 그들은 의혹을 의혹으로 남겨뒀어야 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때로 가보자. 박근혜를 권좌에서 끌어내린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JTBC가 태블릿을 터뜨린 순간이나 박근혜가 최순실을 인정하고 사과문을 발표했을 때라 생각하는가? 아니다. 바로 청와대에서 정체 불명의 비아그라 구입 내역이 나왔을 때이며 미용시술 논란이 나왔을 때이다. 태블릿은 불 속에 기름을 부은 것뿐이었다. 같은 이유로 노무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사건으로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떠들었을 때 이명박이 전임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운운하면서 검찰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하고 포용과 치유의 나라를 만들자고 공언했더라면 과연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가능했을까 생각해본다. 무엇인지 모르지만 무엇인가 있다. 그게 가장 위험하다. 암일 것이다. 암이면 어쩌지? 확실한 진찰 결과가 나오기 직전이 가장 두려운 법이다. 시민들이 불쾌한 상상을 키울 수 있도록, 그래서 민주진영 지지자들이 혼란해하고 방향을 정하지 못해 서로 의심하고 싸우고 지리멸렬하게 만들었어야 했다. 어쩌면 고인이 된 박 시장은 그것을 염려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들은 그럴 자신도 능력도 없었다. 저들은 박 시장의 죽음에 쾌짜를 불렀을 것이고 그것을 최대한 이슈화하여 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을 접수하고 국민이 민주당에게 들을 돌렸다란 프레임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말을 무력화해 차기 대통령 선거에 승리한다란 공식으로 이 사안을 이용하고 있을 것이다. 이거야말로 하늘이 준 기회라고 믿고 있을 것이다. 저들은 흥분했다. 낚시를 즐기는 사람들은 알 것이다. 월척일수록 밀당의 기술은 필수다. 박근혜의 국정농단 때 민주당은 당시 청와대와 새누리를 상대로 온갖 밀당을 하며 시간을 끌었다. 그러는 동안 시민들이 먼저 몸이 달아 거리로 뛰쳐나왔다. 미디어는 속보와 특정 경쟁으로 앞다퉈 의혹을 키워갔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이 기자회견을 한 것은 태블릿 PC가 발견된 지 무려 20일이나 지난 후였다. 의혹은 그 의혹이 스스로 무럭무럭 크게 만들었어야 했다. 의혹의 숙성이 필요했다. 시간만 잘 요리하면 이 게임은 분명 미통당과 저들이 이기는 게임이었을 것이다. 언론은 알아서 계속 부풀릴 것이고 청와대나 민주당은 분명 서울시 문제라며 선을 그었을 것이다. 그렇게 민주당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뛰어들지도 못할 것이다. 즉 자중질환, 분열로 끝날 수 있었다. 그런데 미통당은 단 하루도 못 참았다. 바로 서울시장 선거를 운운했다. 게다가 지금 이 순간에도 언론은 가관도 아니다. 내가 지금 이 말을 한들 저들은 듣지도 않을 것이며 관심조차 없을 것이다. 이게 바로 저들의 수준이기 때문이다. 정치 검찰들이나 하는 짓, 피의자를 범인으로 공표하고 모든 일을 시작하듯이 딱 그 수준으로 그렇게 박원순 시장을 범죄자로 공표하고 다음 단계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기자회견은 가관이었다. 속옷.
이 단어의 모든 것이 끝났다. 음란이란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으나 60이 넘은 남성의 속옷 입은 모습은 그닥 음란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박원순 시장 임기 초기 서울시장이란 사람이 나랑 마팔인 것도 신기했고 밤 11시를 훌쩍 넘어 아이고 저런 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를 남발하고 현직 시장의 러닝셔츠 차림으로 찍은 셀카를 받아본 사람들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너무도 많기 때문이다. 어떤 증거로 속옷 운운했는지 모르겠으나 저들이 2차, 3차 그런 사진을 공개한다라면 나 또한 그런 사진을 받아보았노라 할 사람들이 부지기수일 듯하다. 이게 속옷인가 하고 말이다. 게다가 팬티로 오인받을 수도 있겠다 싶은 트렁크를 입고 거리 청소를 하기도 하고 그냥 동네에서 흔히 보는 할아버지의 모습을 목격한 사람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이다. 이런 독특한 박원순의 캐릭터가 무거운 형벌이 되어 스스로 시장이란 위치에서 이 또한 성추행으로 볼 여지가 있음을 간과하지 못해 끝없는 진실공방의 나락으로 빠져들어 진영이 지리멸렬할 것임을 알았기에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어 선택한 그 길임을 나는 알겠다. 이제 의혹은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고인이 그러한 선택을 하지 않고 지금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태산처럼 버티고 있는 상대라면 고발을 통해 제대로 싸워보는 것이 어쩌면 피해를 호소하는 고소인의 입장에서 용기 있는 태도일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고발인의 상대는 한 줌의 재가 되어 땅속에 묻혀있다. 오로지 탐욕스럽게 먹잇감만을 찾는 언론만이 누런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그 언론은 기사거리와 광고주를 모을 떡밥이 필요하지 피해자의 보호 따위는 안중에도 없을 것이다. 사람들은 정치적 사안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저들이 그토록 원하고 지리멸렬하길 바랬던 민주진영 지지자들은 오히려 결집하게 될 것이다. 저들이 할 줄 아는 건 밀어붙이고 윽박지르고 모함하고 공작하고 음해하는 것밖에 없다. 정치는 굉장히 시간과 공을 들여 자기 뜻을 만들어가는 작업이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은 정치는 예술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너무 많은 것을 알려준다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걱정 마시라. 아무리 정치공학적인 레슨을 해준다 한들 저들은 콧방귀도 안 낄 것이다. 그냥 그런 족속들이기 때문이다. 억압하고 때리고 가두고 죽이고 밀실협잡 공작정치 친일, 은폐, 청탁에 길들여진 자들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협치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오늘 7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결국 무산되지 않았는가. 미통당은 공수처법 위헌 여부를 가릴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출범이 어렵다는 반대 방침으로 인해 무한 비토권을 행사했다. 이로써 공수처 출범은 미뤄지게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간곡히 시의를 지켜달라 부탁하고 또 부탁했던 사안이 언제 이루어질지 기약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저들이 계속 깽판 천국을 만들게 둘 수는 없다. 시민들은 죽지 않았다. 그리고 박원순 시장도 죽지 않았다. 그의 죽음의 실체적 진실과 무관하게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시민사회의 역사 한가운데 영원히 살아있을 것이다. 실제로 죽는 건 그런 죽음을 이용하려 드는 저들이다. 깨어난 시민을 우습게 보지 마라. 우리는 죽은 자들이 아니다. 동지는 갔다. 영원한 영면에 들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진보의 깃발만 나붙긴다. 이제 우리가 그 자리에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위해 흔들리지 말고 대오를 갖춰야 한다. 깨어나서 외치자. 뜨거운 함성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앞서서 나가자. 산자여 따르라.